안녕하십니까. 2023년 기출문제 인적자원관리 이번 시간에는 21번부터 문제 보시겠습니다. 21번 문제에 보시면 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그 교육훈련 나와 있습니다. 교육훈련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인적자원의 개발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하려면 제일 먼저 인적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적자원의 개발이죠.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유지하고 하는 게 인적자원 관리의 기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인적자원의 개발 관련해서 교육훈련 방법 나왔습니다. 교육훈련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OJT가 많이 나오죠. On the job 트레이닝 해가지고 현장훈련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업의 경쟁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 이게 중요하죠.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비즈니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참가팀이 실시한 의사결정 결과가 즉각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즉각 피드백 때요, 다른 참가팀에 비해서 결정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갖다 우리가 비즈니스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대개는 그 중간 관리자를 갖다가 승진하기 위한 그 훈련 과정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중간 관리자들, 중간 관리층이 있죠. 앞으로 이제 그 중형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의사결정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걸 훈련시킬 목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실시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즈니스 게임 그걸 계속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22번 문제입니다. 커크 패트릭의 교육평가 모형 나오죠. 흔히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물어보긴 합니다. 커크 패트릭의 교육평가 모형에서 설문을 이용한 분석과 관련된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설문을 갖다 이용한 분석해가지고 되게 반응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폰스 이밸루에이션 해가지고 그 반응평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교육훈련 참가자들이,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설문지라든가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 설문을 갖다 이용한 분석이라고 했는데, 설문을 갖다가 이용해서 분석하기도 하고, 또 설문을 갖다 직접 체크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설문을 가지고 또 물어보는 것도 있잖아요. 물어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설문뿐만 아니라 인터뷰도 함께 활용합니다. 설문과 인터뷰 이걸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바로 뭐냐? 반응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크 패트릭의 교육평가 모형도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반응평가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23번 Y론 나와 있습니다. 더글러스 맥그리거의 XY론이 있죠. 원래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그 Y론을 갖다가 주장한 건데, 그걸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맥그리거가 이걸 주장하기 이전에 인간관, 과거의 그 경영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관은 대부분 다 X이론적 인간이라고 해서 과거의 인간관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X이론적 인간이라고 했던 겁니다. X이론적 인간이고, 근데 실제로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X이론적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잘못 봤다는 얘기죠. 인간을 잘못 이해했다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인간을 갖다 이해하는 관점에서 나온 게 바로 Y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전 것은 X고, 그렇지만 X이론적 인간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인간은 Y론적 인간에 맞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 갖다가 합쳐서 우리가 XY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맥그리거가 이걸 주장하기 이전에 인간과는 대부분 다 X이론적 인간. X이론적 인간은 흔히 예전에 인적자원관리 교과서에서는 X이론적 인간관을 갖다가 성악설적 인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악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악하다는 말은 지나친 것이고, 인간의 본성은, 인간은 본디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얘기입니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게 원래 인간의 본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인간에 기초해가지고 그럼 그런 인간들을 갖다 어떻게 하면 일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해 온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맥그리거의 주장은 뭐냐? 인간은 본래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 실현적이고 뭔가 알아서 스스로 하려고 하고 이런 인간이 원래 인간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을 갖다가 Y론적 인간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당연히 Y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을 시킬 것인가 이거 갖다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XY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그 경영학의 발전 과정에서 큰 획을 그은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더글러스 맥그리거의 XY론. 가지고 그 XY론 해가지고 Y론적 인간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인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조직개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조직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Y론에 따른 조직 개발이니까 인간은 본디 자기 실현적이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을 전제로 했을 때 그에 따른 조직 개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조직 구조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거 맞죠? 조직 구조의 유연성을 추구해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하려는 이런 인간이 알아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갖는 거 맞디요. 성장과 발전.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자기 실현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협력을 통한 조직 목표의 달성을 갖다 강조하는데 조직 목표를 달성하되 뭘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달성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Y론적 인간관에 기초한 조직 개발이 되겠습니다. 4번 인간의 기회주의적 행동. 인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갖다 강조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X이론적 인간이죠. 그래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면 Y론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X이론적 인간이죠. X이론적 인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걸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하면 Y론에 관계없이 X이론적 인간에 대한 조직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그래서 Y이론에 따른 조직 개발과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맥그리거의 XY론도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한 주장으로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본질적으로 인간은 Y론적 인간에 가깝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24번 문제에 보시면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는 직무 설계 방식입니다. 원래 직무 설계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직무 설계라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직무 순환도 있고 그다음에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가 있고요. 또 직무 크래프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 직무 설계 방식인데 동기부여를 높이는 직무 설계 방식이에요. 동기부여를 높이는 직무 설계 방식이 아닌 것이 뭐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직무 설계와 관련해서 특히 동기부여, 스스로 알아서 일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직무 순환 얘기했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직무 순환 해가지고 이건 잡 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잡 로테이션 해가지고 여러 직무를 돌아가면서 맡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 직무를 돌아가면서 맡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 일을 알아야만 내가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돌아가면서 맡긴다는 얘기는 결국 일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나를 승진시키려고 하나 보다. 왜냐하면 나를 승진시키려면 일을 다 알아야 되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 순환도 있고 그다음에 직무 확대는 확대라고 할 땐 직무의 수평적 확대 얘기하는 겁니다. 직무의 수평적 확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보다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전보다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얘기는 내가 인정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하던 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까지 맡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받았다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직무 충실화라고 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이거 직무의 수직적 확대 얘기하는 거죠. 수직적 확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 충실화라고 할 때 이거 enrichment예요. 이건 enlargement고 이거는 job enrichment. 예전에는 그냥 그 단순한 업무만 담당했었는데 그 업무를 갖다 평가하는 일, 기획하는 일까지 나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 레벨이 높은 수준에 있는 일인데 그것까지 나한테 맡긴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내가 인정받았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더 어려운 일까지 시키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승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직무 크래프팅이라는 게 나오는 게 이 직무 크래프팅 이것도 흔히 이걸 번역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냐면 스스로 하는 직무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직무 설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직무 설계를 갖다가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하게 만드는 직무 설계 해가지고 이거를 직무 크래프팅이라고 그래요. 잡 크래프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아주 많이 팔리는 꽤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직무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잡 크래프팅, 제목이 내 일과 삶을 가꾸는 기술 해가지고 잡 크래프팅 해가지고 국내에서 꽤 많이 팔리는 책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 한 일을 갖다 설계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직장에서 일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전반에 걸쳐가지고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개발서로서 나온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잡 크래프팅이에요.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자기 직무를 스스로 설계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자기가 할 일 네가 알아서 설계해가지고 하라 이거니까 뭐예요?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요 세 가지
거기다가 직무순환 포함해가지고 네 가지가 자,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는 직무 설계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직무 세분화죠. 이건 전통적인 직무 설계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직무 설계 방식 해가지고 동기부여와는 관계가 없는 자, 그런 방식 해가지고 자, 3번이 여기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다 잘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특히 근데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 방식이 아닌 게 뭐냐.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다음에는 자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기적 조직구조 나오는데 저 조직구조와 관련해가지고 뭐 유기적 구조하고 또 한 가지 이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기계적 조직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옛날에 있었던 예전에 있던 조직구조는 대부분 다 기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니까 유기적 조직구조를 갖다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조직구조라고 나오면 그 기계적 조직구조하고 대비해가지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적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분권화, 공식화, 분업화, 집중화 수준 높다고 나왔는데 뭘까요? 자, 유기적 조직구조라고 할 때는 뭐예요? 분권화 수준이 높은 거죠. 의사결정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을 때 뭐예요? 집권화라고 하는 거죠. 그 집권화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분권화죠.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로. 그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다 하려면은 뭐예요? 복잡하기도 하고 또 잘못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죠. 가지고 의사결정 권한을 갖다가 분산시켜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게 만드는 게 분권화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기적 조직구조인 경우에는 분권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유기적 조직구조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공식화 수준이 높고 집중화 수준이 높고 분업화 수준이 높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자, 기계적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업화, 공식화, 집중화 수준이 높다. 그러면 바로 기계적 조직구조의 특징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적 대 유기적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전통적으로 있던 그 조직구조에 관한 이론에 이어서 새로 나온 이론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 당시 보면 새로 나온 거죠, 물론. 그래서 자, 기계적과 유기적 많이 구분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유기적 조직구조라고 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분권화 수준이 높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직무 설계 중에 팀제도, 그 팀제형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조직구조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과거,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런 조직구조, 아니면 군대식 조직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이 이제 근래 들어와가지고 팀제를 많이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타이틀도 없어져 있는 뭐 과장님, 부장님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다 팀장님이에요. 근데 팀장인데도 레벨은 다 다르죠. 과장급 팀장, 부장급 팀장 해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 팀장으로 해가지고 팀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최근의 주요 추세예요. 그래서 팀제의 주요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물론 팀을 만들 때는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팀을 만들죠. 자,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제의 주요 특성 나와 있는데 자, 결과와 책임이 강조되고 공유된다. 맞습니다. 자,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강조가 되고 또 공유돼요. 공유된다는 거. 그다음에 구성원은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팀의 구성원들은 각자 알아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다 발휘합니다. 또 구성원의 활동이 팀의 공동 목표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팀마다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지향하는 게 구성원의 활동과 연계가 돼 있죠. 그다음에 4번에 업무 수행에서 사전적 규정이나 자, 사전적으로 미리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공식화해가지고 이것도 매뉴얼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 관련된 매뉴얼이 만들어져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만 업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뭐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가지고 이런 것들인데 바로 네 번째 나온 이 내용은 뭐예요? 그 팀제가 나오기 이전 옛날에 전통적인 직무 설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직무 설계와 관련해서 대개 4번은 전통적인 직무 설계의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옛날부터 있어왔던 전통적인 직무 설계에서는 업무 수행을 할 때 사전적 규정에 따라 또는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번 얘기가 바로 전통적인 방법이고 나머지가 팀제의 특성으로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팀제 특성도 한번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강조가 되고 공유된다. 구성원은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다 발휘한다. 구성원의 활동이 팀의 공동 목표를 지향한다는 거. 이게 바로 팀제의 특성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다음에 27번 문제 보시면 인적 자원 다양성의 분류 기준입니다.
인적 자원의 다양성이 있고 다양성에 대한 분류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분류 기준 중에서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신념, 태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조직 구성원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치관도 그렇고 신념, 태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바로 내면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을 나타낸다고 하면 내면적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원래 우리가 다양성 해가지고 사회 범주 다양성도 있고요. 사회 범주 다양성도 있고 그다음에 가치 지향 관련 다양성도 있고 몇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은 내면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내면적 다양성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는 거 그렇게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28번 보시게 되면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어디 나오죠? 스캐넌 플랜, 러커 플랜, 인프로쉐어 플랜, 인프로쉐어 말고도 카이저 플랜도 있고 링컨 플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 뭐가 관련된 겁니까? 집단 성과급제와 관련된 거죠. 우리가 이제 집단 성과급제 해가지고 임금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 체계와 관련해가지고는 임금의 계산 방법 관련된 거죠. 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의 계산 방법. 자, 임금을 계산할 때 일한 시간 가지고 계산하느냐 아니면 작업한 성과를 가지고 계산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개, 시간급제하고 시간급제와 성과급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급제와 성과급제 말고도 이걸 약간 변형시킨 특수임금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갖다 좀 변형시킨 특수임금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수임금제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지금 얘기한 집단 성과급제예요. 자, 성과급제인데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 성과급이 아니라 집단의 성과와 관련된 거예요. 집단 성과급제. 그래서 작업팀마다 예컨대 생산성을 높였다든가 아니면 비용을 절감했다든가 그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했다든가 아니면 높은 성과를 갖다 보인 경우에는 그 성과의 일부 또 절감한 비용의 일부를 갖다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근데 여기서 그 성과를 갖다 파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 또 여러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판매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다 파악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산가치 해가지고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플랜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스캐넌 플랜은 주로 판매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러커 플랜은 생산가치를 중심으로 합니다.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건 생산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갖다가 따지는 것이고 러커 플랜이라고 할 때는 스캐넌 플랜은 판매가치예요. 판매가치 해가지고 판매액, 매출액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생산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건데 이걸 다 해서 뭐라 그래요? 집단 성과급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성과급제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각 유형의 특징들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캐넌 플랜, 러커 플랜, 인프로쉐어 등은 집단 성과급제에 해당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이것도 결국 크게 보면 시간급제, 성과급제인데 이거 말고 두 가지를 갖다 함께 변형시키거나 종합한 여러 가지 특수임금제가 있어요. 이것 말고 특수임금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성과급제라고 하는 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9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용어에 대한 해설이죠. 임금 설계에서, 임금을 설계할 때 직무가치나 또 직무 내용이죠. 직무가치나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집합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직무가치라든가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무들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룹 안에는 직무가치나 내용이 유사한 이런 직무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직무를 갖다 몇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진 직무의 집합체죠. 직무의 집합체인데 이건 뭘 가리키느냐 이겁니다. 갖다 우리가 임금 등급이라고 그래요. 임금 등급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페이 그레이드라고 해서 임금 등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용어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흔히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거의 안 나오다가 한번 나온 거예요. 임금 등급 해가지고 페이 그레이드라고 해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페이 그레이드라고 해서 임금 등급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용어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간관계 제도가 뭐냐고 했습니다. 자, 인간관계와 관련된 제도예요. 자, 직무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직무 성과보다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파악하는 거고. 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심리치료사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심리치료사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담도 해주고 하는 거죠. 종업원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 태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 하는 건데, 다 아시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카운슬링. 이게 전문적인 심리치료사가 관여한다고 그랬죠. 상담도 하면서 치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원래 심리 상담 치료사가 있지만 그 전에 치료사 이전에 심리 상담사란 말이에요. 상담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치료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사가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 뭐라고 하느냐?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거죠.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우리 카운슬링 해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카운슬링에 대해서 흔히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 통해서 용어의 정의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출제하는 트렌드 보게 되면 대개는 용어의 정의 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죠. 어떤 특정한 내용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갖다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제시한 다음에 여기에 나가는 게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길지 않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험의 중요한 특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카운슬링입니다. 다음에 31번 보기에서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게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복리후생에는 법정 복리후생이 있잖아요. 법으로 정한 거예요. 법으로 정한 복리후생이 있고, 법으로 정한 거 아니지만 각 개별 기업들이 나름대로 뭐예요? 자기 종업원들을 위해서 채택한 복리후생도 있잖아요. 이건 법정 외라고 하는 거죠. 법정 외 복리후생이 있고요. 법정 복리후생이 있는데, 법정 복리후생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4대 사회보험 있잖아요. 자, 4대 사회보험 해가지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실업보험, 이제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리고 사회보험이 있고,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회사마다 법이 규정한 대로 도입한 이런 제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법정 복리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 규정된 건 아니지만 기업체들이 알아서 채택하고 있는 복리후생 제도는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마다 뭐 잘 나가는 회사들, 어떤 회사는 보니까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인데 자녀를 갖다 셋 낳게 되면 평생 살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을 주겠다, 뭐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법정 외 복리후생이죠. 사택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하루 두 끼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녀 학자금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것만 묶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당연히 4대 사회보험은 다 들어가죠. 자, 연금보험 당연히 들어갑니다. 연금보험 들어가고, 자, 생활지원 유연금 문제, 이거는 택한 데가 있고 택하지 않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정 외죠. 법정 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것은 유급휴가 제도는 법에 규정된 거, 이것도. 일정한 기간, 일정한 시간만큼 얼마 근무했을 때 어느 정도 이상 휴가 줘야 된다는 게 법에 규정이 된 겁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데 다. 그래서 연금보험은 연금보험하고, 그 다음에 유급휴가, 이거는 법에 규정된, 법에 보장된 복리후생이에요. 나머지는 개별 기업들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복리후생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인적 자원의 이제 보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적 자원의 보상해가지고, 보상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임금 관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복리후생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관리와 복리후생 관리.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복리후생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는 것이고, 이것도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복리후생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나왔던 게 그동안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이건 뭐죠?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한 몇 가지 대안들을 갖다 제시한 다음에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이런 그 제도를 갖다가 카페테리아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카페테리아식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과 법정 외 복리수당 구분하는 것도 꽤 나왔었고요. 뭐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번은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원래 인적자원관리 앞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적자원관리 관련해서 맨 앞에서 나온 게 과학적 관리, 그 다음에 나온 게 호선 실험을 계기로 형성된 인간관계론이 나오죠. 그 메이오의 호선 실험을 계기로 해서 형성된 게 인간관계론이죠.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가 인간관계론이 나오기 전에 과학적 관리가 있었잖아요. 그 과학적 관리에서는 뭐예요? 생산성만 강조합니다. 생산성만 강조하는 것이고 반면에 여기서는 뭐예요? 인간성을 중시하는 거죠.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실험, 호선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호선 실험을 통해서 알려진 그런 내용들을 갖다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조직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시한 건데 그러면 자, 인간관계론에 대한 내용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죠. 1번에 종업원의 비공식적 관계에 주목한다고 했는데 자, 과거에는 공식적 조직만이 과학적 관리에서는 공식적 조직만이 강조가 됐던 건데 여기서는 뭐예요? 비공식적 조직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비공식 조직이 중요하다는 거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 겁니다. 회사 내에도 뭐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뭐 주말이면 산에 올라가는 뭐 산악부도 있고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바둑부도 있고 여러 가지 비공식적 조직이 있는데 이걸 인정해주고 장려하는 게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공식 조직도 중요하지만 비공식 조직이 중요하다는 것도 처음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호선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임금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했는데 자, 임금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는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산성에 기초해가지고 과업을 달성하면 목표 과업을 달성하면 임금을 제대로 받고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금을 적게 받는 거죠. 흔히 차별 성과급제라고 하는 건데 그 차별 성과급제를 처음 주장한 게 누구냐? 테일러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는 건 명시적으로 나온 게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이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론과는 거리가 없는 거죠. 합리적 기준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사기를 높여서 경영 효율을 달성한다는 것도 인간관계론에서 나온 것이고 인간을 감정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도 자, 인간관계론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아주 가장 초보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배경이 된 것이 호선 실험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기능 물어봤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공개적 기능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노동조합의 기능을 갖다 구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 이런 기능들을 포함시키죠. 근데 여기서 노동조합의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 또 조합원들의 이익과 권리를 유지하고 개선한다. 이거예요. 근로조건의 개선, 복리후생의 강화. 그래서 원래 노동조합 및 간단하게 노동조합법이라고 하죠.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 기능. 이게 바로 경제적 기능입니다. 단체 교섭을 통해서 조합원 전체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근로조건을 지키면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거. 이게입니다. 바로 뭐냐면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관련된 거예요, 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 기능이다라고만 나와도 뭐예요? 경제적 기능.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기능 관련해가지고 정답은 3번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 문제는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단체 교섭 방식이 뭐냐고 했죠. 단체 교섭을 할 때 기업이 있다 그러면 기업의 노동조합이 있죠. 노동조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이니까 어떤 기업에 A라고 하는 기업의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면 여기 A 기업의 사용자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A 기업의 노동조합하고 A 기업의 사용자 간의 교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이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게 어려울 때는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 A기업이 포함된 그 상급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동조합을 갖다 포함하는 예컨대 산별 노조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있고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만든 사용자들의 상급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한국노총, 한국경총, 한국노동자총연합회가 있고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가 있고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한국노총하고 예컨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같이 교섭을 해요. 이런 것도 있죠. 공동교섭 또는 전체가 다 합쳐가지고 하는 통일교섭도 있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개별 노동조합이에요. 개별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상급단체하고 교섭을 해요.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하고 교섭을 해요. 이런 교섭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교섭이라고 하느냐? 뭐예요? 대각선 교섭이라고 하는 거죠. 대각선이죠, 이게. 그래서 교섭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거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 전체가 다 하나의 어떤 특정한 산업을 대표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중심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교섭의 유형은 많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섭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그겁니다. 통일교섭과 기업별 교섭. 요게 기업별 교섭이에요. 이렇게 할 때 기업별 교섭.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통일 교섭. 그래서 통일 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절충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위노조가 소속된 상부단체와 개별 기업의 사용자. 그 상부단체하고 개별 기업의 사용자가 교섭을 하는 거. 이게 무슨 교섭이냐? 대각선 교섭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섭 방법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건 알고 지나가셔야죠. 그래서 대각선 교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5번은 또 시업제도, 뭐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시업제도.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직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을,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만 채용해야 되는 이런 제도, 아니면 조합원이 아니래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합제도가 있죠. 그래서 시합제도라고 하는 것도 노동조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 시합제도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노동조합 시스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합제도 물어보면 산업별 노동조합, 자, 외국의 산업별 노동조합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한국의 경우에는 산업별 노동조합도 있잖아요. 뭐 금속노련, 금융노련 뭐 해갖고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있죠. 그렇지만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기업별 노동조합이란 말이에요.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산업별 노조처럼 생긴 이런 것들은 전체로 봐서는 뭐예요? 교섭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별 노동조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용자가 교섭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업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시스템을 생각하지 말고 외국의 산업별 노동조합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업제도는 뭐냐?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고용할 수 있어요. 모두 고용할 수 있고 따라서 조합의 이 가입이 고용조건이 아닌 시업제도라고 했는데 뭐야 이거는?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모두 고용할 수 있다. 오픈숍이죠. 오픈숍. 그럼 하나 주의할 게 여기서 유니언숍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니언숍은 뭐냐면 고용할 때는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다 고용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도 고용할 수 있는데 근데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고용된 후 일정 기간 안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고용된 후 일정 기간 안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거.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유니언숍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노동조합에서 그 사람을 제명하거나 이 사람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죠. 그럼 회사에서도 해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니언숍이에요. 잘 나옵니다, 이것도. 에이전시 샵이 있죠. 이건 또 뭘까요? 에이전시 샵은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해가지고 사용자로부터 뭔가 얻어낸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조합원만 적용되는 겁니까? 임금이 크게 올랐다. 임금이 올랐다고 하면 노동조합원의 임금만 오른 거예요? 아니죠. 비조합원의 임금도 오른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해가지고 뭔가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뭐예요? 조합원이 아니래도 조합비는 내라 이겁니다. 노동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비는 내라 하는 게 에이전트 샵이에요, 이게.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이제 조합원 유지 샵 해가지고 일단 고용된 후 노동조합에 가입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은 조합원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메인트넌스 샵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 샵도 있지만 변형된 샵도 있는데 그거 다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서 가장 기본되는 내용 오픈 샵지죠, 이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에 대한 가입이 고용 조건이 아닌 숍제도는 오픈샵입니다. 자, 숍제도의 특징 그거 다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36번은 전략계획팀과 인적자원관리부서. 전략계획팀 그리고 인적자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통합적 연계입니다. 통합적 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근래에 많이 나오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한 번씩만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관련해가지고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적 연계라고 했습니다. 전략계획팀과 인적자원관리부서의 통합적인 연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번을 보시면 가장 낮은 수준의 연계, 이건 옛날 거예요. 그 전통적인 방식, 그 전통적 관리 방식이죠. 그러니까 전통적 인적자원 관리. 자, 전통적 인적자원 관리라고 했고, 이건 과거에 또 인적자원 관리라고도 안 했죠. 인사관리라고 그랬지. 가장 낮은 수준의 연계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통합적 연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전략계획팀이 인적자원관리부서에 전략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이것도 전통적 관리 방법이에요. 인적자원관리부서는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또 전략계획팀이 전략계획을 수립한 후 인적자원관리부서에 역시 알려만 준다 하면 이것도 뭐예요? 전통적 인적자원관리예요. 가장 낮은 수준의 연계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라면 전통적 인적자원관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의 통합적 연계에 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4번이죠. 전략 수립과 인적자원관리의 동시적, 역동적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통합적 연계에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전략계획팀이 우위에 있어가지고 전략계획팀이 결정한 걸 알려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전통적 방법이고 바로 여기서 통합적 연계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4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차이점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문제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된 적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에서 강조하는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적합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적합성 중에서 뭐는 조직 전략과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간의 적합성. 조직 전략과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간의 적합성이고 두 번째는 인적자원 관리 개별 제도 간의 적합성이라고 했습니다. 개별 제도 간의 적합성이다. 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조직 전략과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간의 적합성이라고 할 때 외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외적 적합성. 반면에 자, 인적자원 관리 개별 제도 간 전체 인적자원 관리 내에서 그 내에서 제도 간의 적합성을 따질 때는 내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 적합성, 내적 적합성의 차이를 갖다가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용어만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도 역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관련해서 자,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나올 때 빠지지 않고 늘 나오는 게 고성과 작업 시스템 또는 고성과 작업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작업팀 또는 여기서는 이제 작업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요인이 아닌 게 뭐냐고 했습니다. 당연히 상식이죠, 이거는. 자, 고성과 작업 시스템인데, 그래서 여기서 성과를 높이는 요인이 아닌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능력, 동기부여 수준, 기회 제공, 경직된 조직 문화. 조직 문화가 완전히 그냥 경직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과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조직 문화가 옛날에 있던 조직 문화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진짜 꼰대는 꼰대대로 있고 그냥 이런 상황. 뭔가 성과를 높일 수 있겠어요? 전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유연한 조직 문화라고 해야 맞는 거죠. 자, 유연한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됐을 때 가능한 거죠. 당연히 고성과 작업 시스템에서 성과를 높이는 요인. 능력 중요하죠. 동기부여 수준도 중요하고 기회 제공 여부.
아닌 것은 4번인 거. 답은 쉽게 눈에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뭐 대부분이죠. 꽤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꽤 나오니까 체크하시고요. 경직된 조직문화가 아니라 유연한 조직문화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3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략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또 기업이 혁신적 창의적인 인재 선발 및 육성을 강조하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조하는 인사 전략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그럴까 이건? 자, 그냥 이대로 확인하세요. 운영 탁월성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혁신적 창의적인 인재 선발 육성을 강조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조하는 인사 전략. 이게 뭐냐? 자, 운영 탁월성이라고 그래요. 운영 탁월성 전략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운영 탁월성 전략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고요. 다음에 40번째 고성과 조직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강조하는 거죠. 고성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답 딱 보이네요. 직급이나 직위가 수직적이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전통적 조직이죠. 직급이나 직위가 수직적인 조직이라고 하면 옛날에 관료제나 아니면 군대식 조직 이런 것들이죠. 군대식 조직이거나 관료제 형태가 이럴 때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인가? 당연히 전통적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고성과 조직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기초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조직 얘기하는 거죠. 자, 다르죠? 그래서 이거 다르고요. 그럼 고성과 조직은 자, 불필요한 인력을 제거하는 리인 조직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리인이라는 말은 얇다는 얘기예요. 얇다. 그래서 원래 리인 조직이라고 할 땐 얇다 해가지고 뭐예요? 낭비를 없애는, 낭비를 제거하는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낭비를 제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리인 조직 해가지고 아주 작고 효율적인 조직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성과 조직은 작고 효율적인 리인 조직 맞죠. 또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나타나는 혁신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거, 유연 조직이다 하는 거. 더 좋은 말들이죠. 리인 조직, 혁신 조직, 유연 조직 다 고성과 조직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수직적 조직하면 옛날 조직이고요. 그 답은 당연히 1번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서도 이렇게 뭐 어렵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서에서 제가 강조했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또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확인하면서 풀어보시면 뭐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잘 정리하셔서 아주 높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